작은 서점. 퐁네베크의 가정주부들은 펠리시테를 하녀로 데리고 있는 오뱅 부인을 50년 동안 부러워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프랑스 작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순박한 마음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평생 헌신적인 하녀로 살다간 펠리시테의 삶을 다룬 소설인데요. 자,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리죠. 말보다 깊은 눈빛, 영화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배우, 양조위 40년 연기 인생을 집대성한 최초의 평전, 주성철 시네플레이 편집장의 마지막 홍콩 배우 양조위, 이 책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 김경영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작은 서점 청취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가져왔어요. 그동안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더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이라니 어떤 책이죠?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반비 출판사에서 나온 하주원의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누군가의 하소연이 아니라 그래요.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게 책 제목이네. 귀엽네요. 그렇죠. 이 표지에도 막 심통 난 것 같은 눈이랑 입이 이렇게 네네. 커다랗게 박혀 있고 네. 삐죽삐죽한 글씨체로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이 말씀 다들 많이 하면서 사시죠? 아나운서님은 평소에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좋아해요. 2026년 4월 22일 23시 공분 경북 지역에 강풍경보 발효. 공사장,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자제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금지.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MD님들 다 운동 은근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분들 김유리 MD님도 뭐 발레도 하고 뭐 달리기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다독을 위해서 체력 관리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네. 저는 한 2년 전쯤에 운동의 효용을 좀 크게 느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라고 말하던 시절에는 사실은 운동이 얼마나 좋고 필요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쵸. 모르니까 안 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운동을 안 할 핑계는 너무 많잖아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또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책도 이런저런 이유로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네, 사실 책도 그렇잖아요. 책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맞아요. 자, 뭐게 그래도 이제 틈틈이 짬을 내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운동의 뭐 효용 같은 거를 알려주는 전문서인가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이게 그게 뭐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 책이 좀 재밌는 게요. 저자가 정신의학과 전문의세요. 아, 그래요? 네. 의학과 전문의가 쓴 운동과 관련된 책이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 조합이 좀 신선하죠. 네. 이 책은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말하는 운동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요즘 마음 챙김 많이 하잖아요. 네. 정신과 전문의들이 쓴 책들 중에 마음 챙김에 대한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책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논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고 감정은 몸의 영향을 받는다. 마음과 몸은 늘 함께 간다. 몸이 없는 마음은 없다. 요즘 마음 건강에 많이들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지만 정신 건강에 몰두하다가 몸을 소홀히 하지는 않기를. 더 그게 살면서 보니까 몸이 아프고 안 좋으면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고 그쵸. 정신도 뭔가 이렇게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마음과 연결된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저자가 책 내내 강조하는 게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몸을 일단 움직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운동에 먼저 거부감부터 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자가 말하는 운동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작은 움직임으로 원래 최악이었던 기분에서 조금 덜 나쁜 기분으로 변하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과거에 후회되는 일을 계속 곱씹거나 우리가 똑같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계속하면 뇌에 피로가 쌓여서 신경세포에 손상이 온대요. 그럴 때 자발적으로 몸을 조금 움직여서 막 되풀이하던 고민에서 조금만 빠져나와도 분명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운동이라는 게 막 거창하게 뭐 어디 가서 뭐 무게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맞아요.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 범위를 조금 넓게 보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이 책의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정신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맞춤으로 추천하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그렇죠. 내용일 것 같네요. 네, 네. 뭐 우울증, 조울증, 네. 조현병, 그리고 생리 전 증후군이 심한 사람, 네. 혹은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 불안증, 강박증, 뭐 ADHD 등등 뭐 여러 정신질환이나 어떤 상태로 이렇게 주제를 나눠서 그 상태에 어떤 운동이 왜 필요하고 그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진단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금 당장 나가서 뛰세요 이렇게 네, 말하는 네. 책이 아니고요. 지금 당신의 상태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맞춤 운동, 나의 어떤 정신 상태에 따른 운동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금 맛보기로 어떤 상태에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럴까요? 네네. 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운동이 뭘까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트라우마가 몸의 기억이라는 거거든요. 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몸의 어떤 특정 부위가 자주 아프대요. 그리고 몸이 그 트라우마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고 반응하는 거라서 쉽게 놀라고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그런 전쟁 같은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몸의 상태를 가지신 분은요. 호흡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하는 운동을 해야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한 상황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달리기, 네. 수영, 춤, 요가 같은 거라고 합니다. 몸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통제하면은 그 유능감이 이 트라우마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무력한 몸의 기억을 조금씩 덮는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수영, 춤, 요가. 그죠. 좀 뭔가 다른 생각이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운동들이군요. 또 다른 상황에 대한 예시가 있을까요? 또 요즘 또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불면증.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쵸. 진짜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운동. 네, 제 주변에도 아주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네. 불면증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뭐냐면 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요즘 많이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요거는 햇빛이 만들어준대요. 근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낮에 빛이 있다가 밤에 빛이 없어지면 몸이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잠이 오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은 햇빛이 있는 곳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좋대요. 아, 그렇군요. 네. 야외 활동이 중요하군요. 네. 해를 그게 막 정면으로 보고 피부를 태우라 이게 아니고요. 네. 야외의 그 밝음을 느껴야 한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짧게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책에는 당연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한 운동을 추천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질과 성향에 따라 맞는 운동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봄 햇살 좋을 때 많이 걸으세요. 그러면 밤에 잠자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또 이게 기질과 성향에 따른 운동, 그러니까 요즘에 또 MBTI에 따른 운동법도 뭐 이렇게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좀 나오나요? 그런 것도 나옵니다. MBTI에 따라 운동할 때 생각하면 좋은 점이나 유의할 점 같은 것도 알려주고요. 네. 또 MBTI 말고 요즘 TCI라는 기질 및 성격 검사가 있는데 TCI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걸 요즘 검사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TCI라는 기질에 따른 운동에 대해서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그 운동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특성이 2개가 있다고 해요. 뭐냐면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입니다. 자극 추구형은 새로운 경험, 변화, 흥분, 보상 뭐 이런 걸 좇는 사람들이고 네. 위험 회피형은 좋은 걸 얻는 것보다 싫은 걸 피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불확실한 상황, 낯선 사람들을 조금 불안해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위험 회피형에 해당하겠죠. 네, 아나운서님은 스스로 어디에 좀 더 가까우고 싶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고민하는 저희 모습을 보셨구나. 저도 지금 어느 쪽일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극 추구형 같아요. 근데 점점 그게 좀 낮아지고 그렇구나. 위험 회피가 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네. 그게 섞여서 있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조금씩은 뭐가 있겠죠. 네. 그 포션이 좀 비율이 좀 다를 그쵸, 뿐이지. 그쵸. 네. 네. 뭐 이게 또 말씀하신 대로 변하기도 할 텐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같은 운동이라도 이 기질이 다르면 접근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한다고 해도 네. 그 자극 추구형은 10km 러닝 대회 출전 이런 목표가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러닝 코스도 계속 바꾸는 게 좋고요. 반면 위험 회피형은 당장 눈에 띄는 성취가 없더라도 안정된 루틴이 중요하다고 해요. 환경이 너무 다채롭게 변하는 야외보다는 헬스장의 러닝머신이나 익숙한 동네를 뛰는 게 낫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자극 추구형이네요. 어떤 처음 운동을 뭐 배우면 같이 하는 이제 누군가를 이기는 게 목표예요. 전 처음에 좀 남편을 이겨야 된다. 그러다가 동네에서 좀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디 뭐 대회 나가서 네. 한번 해보자. 그런 게 굉장히 강한데. 승부욕이 엄청 강하시군요. 저는 엄청난 자극 추구형이네요. 지금 보니까. 안 섞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운동이라도 이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나 가족들한테 야 이게 맞는 거야. 내가 한 대로 해.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기 싫어하던 시절에 아빠가 등산 매니아신데 항상 저한테 등산하라고 하고 또 언니가 러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에피소드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아빠 때문에 등산이 싫어졌다는 딸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네. 그리고 언니가 러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언니가 막 맨날 러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한테는 왜 그렇게 안 맞았는지 이 책을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 심리서의 좋은 점이 내 상태에 이름을 붙여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스스로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 또한 나의 어떤 기질, 성격, 상태에 맞는 운동과 또 안 맞는 운동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면서 지난날에 실패했던 운동들이 막 생각나고 이해되더라고요. 혹시 저자분이 지금 정신의학과 전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운동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마 이게 이 책 소개를 들으시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운동에 대해서 책을 쓸 정도면 운동 전문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책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자가 일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자신은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체력도 안 좋고 아무리 해도 안 는다고 그렇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아마추어 어른들은 운동을 하는 목표가 그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거나 전국 1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건데 사실 그래서 운동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저자가 그렇기 때문에 더 독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잘 알아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운동을 하려고 할 때 걱정되는 부분, 우려되는 지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엘리트 체육인이 막 이런 얘기를 했으면 당신이야 뭐 운동 잘하니까 이런 얘기 하겠지 하면 설득력이 좀 없었을 텐데 오히려 이런 분이 그 정신과 전문의가 이렇게까지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정신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게 저도 참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예, 설득이 더 오히려 되더라고요. 그 책 시작 부분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여도 굳이 따지자면 몸의 건강이 먼저다.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몸이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몸을 움직여 건강하게 만들어 마음도 강해지는 쪽이 그나마 쉽다. 이게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동을 안 하고 계시던 청취자분들이 설득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운동이 치매 예방 효과가 엄청 좋대요. 네. 치매가 약이 잘 안 듣는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우울증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중증 우울증 환자가 약이냐 운동이냐 고민할 때 이 저자인 의사 선생님이 일단 약 드시고 조금 좋아지면 그때 운동해도 됩니다라고 권한대요. 네. 근데 우울증이 아니라 만약 초기 치매 어르신이 난 죽어도 약 먹기 싫다 이렇게 고집 부리면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럼 매일 땀나게 운동하시라고 할 거래요. 그만큼 그러니까 약만큼 효과가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땀나게 운동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만큼 땀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땀이 나게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살살 왔다 갔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고 네. 고령이라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해야 된다고 해요. 뇌의 무게가 우리 몸 전체의 2%밖에 안 된대요. 그렇지만 피는 20%나 쓴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심장이 힘차게 펌프질을 해서 머리 끝까지 피를 쏘아 올려줘야 뇌가 싱싱하게 유지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매 예방에 그렇다는 거고요. 네. 이 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 다른 운동 처방을 해주거든요. 한 발자국 움직이기도 어려운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도 이렇게 땀날 때까지 하세요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치매 예방에 필요한 운동의 양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의문이 드는 거는 오히려 이제 왜 잘 모를 때는 뭐 운동이 좋다 한 가지만 알면 그냥 받아들일 텐데 막 작은 정보들이 막 이게 존재한단 말이죠. 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책에서 여러 정신질환이나 상태에 따른 운동을 추천해주지만 또 이게 여러 개 겹쳐있는 경우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 같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되실 때 책에서 저자는 그냥 빠르게 시도해보라고 해요. 일단 해봐라. 네. 우리가 운동을 마치 평생 하나만 할 것처럼 엄청 고심하고 막 이걸 해볼까 했다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겨우 결제하고 조금 가다가 말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운동을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냥 늘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걸로 어떤 큰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운동이 일상이고 나를 조금 더 낫게 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빠르게 선택해서 해보고 안 되면 이 운동은 아웃. 또 바로 다른 운동 시도해보고 그러다가 맞는 운동을 찾으면 정착하고 이런 게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긴 기간을 결제하지 말고요. 너무 비싼 물품들 미리 사두지 말고 가볍게 이런저런 운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이 재미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네요. 너무 긴 기간 결제하지 말고 비싼 물건부터 사들이지 말아라. 정말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뭐든 시도는 해봐라. 그렇죠. 네. 요즘 또 날씨가 따뜻해져서 운동하고 싶은 욕구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어떻게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건강한 운동법을 찾을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너무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과에서 하주원의 운동하면 좋은 걸 모르냐고요. 오늘 김경영 MD님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님 덕분에 저희가 이제 1주년 잘 마쳤는데 그 애칭 다독이로 정한 거 얘기 들으셨죠? 네. 네. 다독이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네. 좀 많이 이제
다독하는 다독. 예, 그런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문자로 김현숙님께서 월요일 마무리 작은 서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김향은님 이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KBS 1라디오 유일 문학방송 작은 서점 최고. KBS 수뇌부는 작은 서점 위주로 라디오를 돌려라 하시면서 여태까지 본 좀 문자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1인 시위하는 그러니까. 듯한 분위기네요. 감사합니다. 네, 6303 우리 다독이님은 매일 듣는 애청자시라고요. 와, 화사한 봄날 같은 좋은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407님 거의 매일 듣고 있는 70살 애청자입니다. 사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숙면을 하는데 그래도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추천 도서 빌리러 도서관에 자주 가고 미국에 있는 딸에게 책을 구매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딸에게 모녀 관계에 네. 다리 역할을 조금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렇죠. 네. 진짜 이렇게 우리 다양한 다독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문자 보내주세요. 자,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기스타프 플로베르의 순박한 마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준비해 왔습니다. 순진한 마음, 순박한 마음 어떻게 다 좀 해석이 좀 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제가 네. 앙꾀 쌍뿔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심플 하트예요. 심플 그러니까 하트가 이제 꾀흐가 심장, 마음 네. 이런 뜻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영어로 네. 치면 딱 하트예요. 예. 근데 이제 쌍뿔은 심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진한 마음, 단순한 마음, 순박한 마음 다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국내 번역판은 순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귀스타프 플로베르. 네. 어떤 작가죠? 19세기 프랑스 소설가고요. 네. 요즘으로 치자면 약간 금수저. 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이름에서 귀족적인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그런가요? 귀스타프. 귀티 나나요? 네, 귀티 나잖아요. 네. 네. 아무튼 플로베르는 원래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네.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했대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외과 의사였거든요. 반대를 많이 해서 그때 작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일단은 그냥 법대를 가라. 그랬나 봐요. 예, 뭐 발자크도 그랬고 그렇죠. 뭐 다 법대를 네. 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파리 대학교 법대로 갔는데 그게 너무 안 맞았나 봐요. 네. 공부가 너무 안 맞아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신경 발작. 진짜로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글쓰기에 전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예 네. 학업을 그만두고 네, 학교 네. 그만두고 이제 글쓰기에 전념을 했고 플로베르는 글을 되게 오래 써요. 네. 플로베르가 주장한 글쓰기 기법 중에 하나가 일물일어설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의 사물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 하나의 단어가 존재한다. 그 단어를 찾을 때까지 계속 골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확한 언어를 쓰기 위해서 네. 플로베르는 글을 진짜 오래 쓰거든요. 고치고. 그래서 그전에도 뭐 이런저런 글들을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상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네. 그 유명한 문제작 네. 마담 보바리. 마담 보바리 쓴 보바리 부인을 37살에 네. 처음 이제 출판하면서 작가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요때 37살이니까 젊은 나이잖아요. 네. 이걸 한 5년 동안 썼어요. 마담 보바리를요. 보바리 부인을 꽤 오래 쓴 거죠. 네. 그래서 단숨에 이제 유명 작가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플로베르가 사실상 이 사실주의라는 문학 사조를 확립시켰다. 이런 평가를 평론가들한테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주 얘기 깊게 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짧게 해야죠. 네. 아니, 근데, 그 사실주의를 확립을 했다고 하니까,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 사실주의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프랑스 문학 사조는 네.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네. 그전에는 뭐 많이 있었지만, 그냥 네. 19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네. 제일 앞에는 낭만주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굉장히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같은 거 보면 네.
혁명을 통해서 희망을 꿈꾸잖아요. 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소설 자체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네. 그래도 이 혁명을 통해서 연대의 정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혁명의 정신을 설파하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 가면 혁명을 했는데 이 프랑스 민중의 삶은 별로 바뀌지 네. 않거든요. 이 낭만주의가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 우리는 이 프랑스 민중들의 이 처참한 현실을 사실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 네. 이게 스탕달 때부터 조금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스탕달은 과도기라서 섞여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낭만주의적인 사실주의예요. 플로베르가 네. 확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어받은 게 발자크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주의로도 부족하다. 우리는 완전히 그 자연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네. 대상을 관찰하듯이 진짜 해부하듯이 현실을 그대로 옮기고 네. 글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자연주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절대 아니라 네. 자연과학자의 자세로 글을 써야 한다. 네. 이게 바로 에밀 졸라인 거죠. 아.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불문학 코너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예. 사실상 발자크 다뤘고 스탕달 다뤘고 그렇죠. 오늘 플로베르 다루죠. 네. 그리고 예전에 에밀 졸라의 목노주점을 했었죠. 첫 작품이었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낭만주의 빼고는 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렇게 이제 뭐 순서를 처음 외우는 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뭐 낭사하자 해가지고 그 외우면 절대 안 되고 근데 그냥 이렇게 흐름을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자, 그렇게, 나이브하게 보자, 네. 오케이. 로만티시즘, 네. 낭만주의. 근데 그걸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 사실적으로 네. 보자. 예. 사실주의. 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더라. 리얼리즘으로는 부족하더라. 자연과학자처럼 해야 된다. 자연주의, 네. 내추럴리즘 이렇게 가는 거죠. 쫙, 네. 네. 정말 오늘 부로는 이제 이걸 까먹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잘 기억해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옵니다. 네. 이 마담 보바리가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인데 그렇죠. 플로베르 거였군요. 네. 이 외에도 좀 많은 작품들이 있나요? 네. 작가는? 일단 마담 보바리는 그 당대의 지방 부르주아의 풍속을 꼼꼼하게 그렸어요. 네. 원래 이 프랑스 소설들은 대부분 파리 부르주아들의 예. 얘기만 썼는데 지방 부르주아의 풍속을 다뤘다고 해서 소설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플로베르가 쓴 또 다른 이제 주요 작품들은 감정 교육, 네. 성 앙뚜안의 유혹, 그리고 오늘 작품이 단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단편 집에 실려 있겠죠. 오늘 작품에 실린 3가지 이야기, 네,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제가 앙깨역 쌍플, 단순한 마음 혹은 뭐 단순한 심장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역하자면 뜻이 되는데 네. 이 꾀흐가 이제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요 심장 꾀흐에 해당하는 스페인어가 꼬라손입니다. 써놓으면 비슷해요. 그러네. 네. 예,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는. 다 그냥 영어 코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코어. 예, 아마 거기서 오는 걸 겁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봤지만. 예. 그래서 이 스페인어로 심장을 제목에 등장시킨 멕시코 국민 가수 루이스 미겔의 무초 꼬라손, 네, 많은 심장. 네, 많은 뜻이 심장. 이상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네. 많은 마음이 실려 있다는 거죠. 네, 무초 꼬라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프랑스에서 스페인, 멕시코까지 돌아왔습니다. 루이스 미겔의 무초 꼬라손. 꼬라손 네. 들었습니다. 네. 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순박한 마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작품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오프닝 때 그 첫 문장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50년 동안의 하녀 이야기. 그 하녀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요. 이름들이 쫙 나왔습니다. 네. 뽕레베크, 펠리시테, 500 부인이 네.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 첫 문장이 그거였죠. 네네. 그래서 뽕레베크에 있는 모든 부인들이 네. 부르주아 부인들이 500 부인을 부러워한다. 네. 예.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 지역의 부인들이 모두 오뱅 부인을 부러워한다는 건 하녀 때문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예, 바로 이제 오뱅 부인이 데리고 있는 하녀, 즉 오늘의 작품 주인공인 펠리시테 때문입니다. 네. 하녀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야무진 분인가 봐요. 네, 잘해도 너무 잘해요. 1년에 100프랑을 받고 일을 하는데 네. 이게 당시 근로자 연봉의 4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이렇게 적게 받는데 요리부터 뭐 집안일, 바느질, 네. 빨래를 다 하고 뭐 닭도 살찌우고 버터도 만들 줄 알고 네. 말에 굴레를 씌우는 것까지 할 줄 압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네, 네. 하녀가 네. 굴레까지 씌운다는 건 이거 보통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단 백을 하시네. 전천후였다는 거죠. 네. 예, 못하는 일이 없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우리 맞벌이 부부들 이렇게 도우미 분들 좀 이렇게 집안일 좀 도와주시는 분들 가끔 네. 오잖아요. 좋은 분 만나는 게 세상에서 가장 그 복 중에 하나거든요. 부러워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게다가 이제 사실주의 작가인 플로베르가 네. 말년에 좀 지쳤는지 이거 말년 작품이거든요. 이름도 아주 직관적으로 지었어요. 아 그래요? 그 펠리시테가 무슨 뜻인데요? 기쁨입니다. 기쁨. 네. 저번에 깡디드가 순진이였듯이 네네네. 펠리시테는 이 한국어로 말하자면 기쁨이인 거죠. 예. 볼테르식 작법이나. 그렇죠. 네. 아무튼 네. 이 펠리시테는 모든 동네 부인들이 탐내는 하녀입니다. 그런데 펠리시테의 삶은 이름처럼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는 분 같은데 왜요? 일단 펠리시테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하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료들의 질시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훔치지도 않은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주인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사랑에도 실패를 했죠. 아, 그 첫사랑 얘기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펠리시테가 젊었을 때 네. 테오도르라는 남자랑 잘 될 뻔했어요. 처음에는 테오도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막 들이대는 바람에 펠리시테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구애를 하니까 네. 결국은 펠리시테가 마음을 열기로 한 거죠. 그럼 둘이 잘 될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남자한테 이슈가 있었어요. 무슨 이슈냐면 네. 군대를 가야 했어요. 아하. 군대를 가야 하는데 네. 이 당시에는 돈을 주면 대리 입영자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누가 이제 돈 받고 대신 군대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테오도르 부모가 대리 입영자를 구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뭐 소설에선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네. 잘못됐다고 표현을 해요. 뭔가 어그러졌대요. 그래서 펠리시테한테 빨리 결혼을 하자고 막 서두르는 거죠. 아, 결혼하면 군 면제를 받는 그런. 네. 가정이 있으면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되나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펠리시테가 청혼을 승낙을 해주려고 예. 마음을 먹고 약속 장소에 가요. 네. 근데 가보니까 이 테오도르는 없고 대신 친구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친구가 대신 나왔어요? 이 중요한 대신 순간에. 나온 친구가 펠리시테한테 얘기를 하죠. 네. 테오도르는 아주 부유한 부인한테 장가를 갔다고요. 어떻게? 그 사이에. 아, 어떡해요. 아니, 병역 문제도 해결하고 먹고 살 문제 해결. 근데 이 남자는. 다 해결한 거죠. 다 이 해결한 남자. 건데 너무 나쁜 남자인데요. 속물이었던 거죠. 어떡해. 일타쌍피를 누린 거죠. 아, 그래서 나쁘다. 펠리시테는 네. 이 진짜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막 땅에 쓰러져서 고함을 지르고 네네. 하나님을 부르고 동이 틀 때까지 신음을 하면서 울죠. 아, 마음이 찢어졌군요. 진짜. 아우, 상심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요. 네. 그래서 펠리시테는 이제 월말이 돼서 일하고 있던 집에서 월급을 받은 후에 네. 이 테오도르랑 그 추억이 있었던 동네 자체가 싫어진 싫죠. 거잖아요. 떠나야죠, 그래서 이럴 그 때는. 동네를 떠나버립니다. 아,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문장에 나왔던 뽕네베크로 가는군요. 네, 거기에 가 보니까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네. 남편이 죽은 그 아내, 부인, 과부들이 쓰는 모자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네. 소설에서는 그걸 이제 미망인용 모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미망인용 모자를 쓴 부인한테 펠리시테가 말을 겁니다. 그 아까 펠리시테를 고용한 오뱅 부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뱅 부인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던 과부였죠. 네. 이 부인은 마침 요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펠리시테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이 시작됐는데 오뱅 부인네 이제 집에 가서 일을 그렇게 야무지게 잘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펠리시테가 굉장히 검소하게 지내요. 물론 이제 그 돈을 적게 받기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착취를 당한 거예요. 예, 그만큼 펠리시테는 헌신적인 캐릭터인데 이 펠리시테가 얼마나 검소하냐면 네. 20일 동안 혼자 먹을 6kg짜리 빵을 굽습니다. 20일 동안 6kg 빵이요? 빵이 6kg가 나가려면 네. 엄청 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장발장이 훔친 빵이 이건데 네. 사실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쳤다고 하는데 그 빵이 엄청 크거든요. 예. 한 100살 먹은 거북의 등껍질만 해요. 네. 소설에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렇게는 표현이 안 되는데 빵 이름이 나오는데 그 빵이 프랑스에서 그렇게 큰 빵이에요. 그렇군요. 네. 제 상반신보다 커요. 그럼 6kg짜리 빵이면 그거를 네. 20일 동안 먹기 위해서 구워서 그것만 먹고 지내요. 펠리시테는 딴 거 안 먹고. 영양실조 걸릴 텐데 그러면. 근데 그거를 먹는데 빵이 떨어지잖아요. 네. 빵 부스러기도 다 긁어서 먹습니다. 아니 굳이? 아니 왜 이렇게 근검절약이 좀 지나쳐서 금욕적인 생활을. 근데 이름은 기쁨이라면서요. 언제 기뻐지는 거예요? 이 한유의 삶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펠리시테의 네. 그 헌신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캐릭터 설명이었던 거고요. 네. 기뻐할 일은 이제 생깁니다. 네. 예. 이 펠리시테의 기쁨은 오뱅 부인의 두 아이. 바로 7살 난 아들 볼과 4살 배기 딸 비르진이었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구나. 네. 펠리시테는 네. 이 폴을 너무 좋아해서 예. 오뱅 부인이 제발 내 아들한테 뽀뽀 좀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해야 할 정도로 끔찍하게 폴을 아꼈죠. 본인의 아이들은 아닌데 이게 외로움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풀었군요. 네. 그래서 거의 어머니처럼 헌신적으로 네.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렇게 소설은 테오도르 이후에 펠리시테가 폴에게 사랑을 쏟는 걸로 서술을 하죠. 그런데 테오도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렸듯이 첫사랑. 네, 폴도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왜 자꾸 이별이 이렇게 오죠? 왜 어디로 떠나요, 아이가? 폴은 기숙학교로 갑니다. 학교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펠리시테는 부인의 딸인 비르지니를 아끼게 되죠. 근데 이제 뭔가 이 주인공이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 떠나는 것 같은데 비르지니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거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너무 잘 맞추셔서 네. 기쁨의 웃음을 웃어서 미안한데 네. 사실 소설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슬픈 장면이에요. 왜? 비르지니는 원래 병약했어요. 그래서 점점 병이 악화되더니만 설마 결국은 죽어요? 네. 어떡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지? 펠리시테가 또 이런 상실을 경험하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펠리시테는 마치 자기의 자식을 잃은 것처럼 깊은 슬픔에 빠지죠. 근데 이제 계속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네. 뭐 사랑하는 인물이 좀 등장하겠죠.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공식처럼 등장을 하는 거죠. 예. 이번에는 펠리시테의 조카인 빅토르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펠리시테는 이 조카 빅토르한테 또 강한 애정을 느끼죠. 근데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또 생기는 건데 이 빅토르 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네. 주목할 남자잖아요, 점은 바로 빅토르. 빅토르의 네. 직업인데 네. 이 직업이 뭐냐면 선원입니다. 그것도 원양어선 타는 선원입니다. 이 빅토르가 쿠바로 가는 배를 탔는데 진짜 쿠바까지 그 먼 길을. 예, 그 소설에 이제 하바나로 가죠. 예. 하바나로 가는데 그만 거기서 황열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이거 작가가 너무 고약하다. 사랑만 하면 아끼기만 하면 다 죽거나 떠나거나. 이거 그래서 이제 플로베르는 네. 더 이상 독자한테 네. 내가 죽을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천명하듯이 예. 이번에는 앵무새 한 마리를 등장시킵니다. 앵무새는 또 갑자기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앵무새는 어떻게 온 거냐? 네. 이 뽕네베크에 파견 나온 한 귀족 관리가 있는데 귀족 관리가 선물로 남미에서 온 앵무새를 받아요. 네. 근데 이제 귀족 관리는 그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꾸 또 딴 데로 발령이 나요. 네네. 그래서 또 다른 데로 파견을 가야 되는데 이 앵무새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네. 이 지역에 이제 일종의 유지 부인인 오뱅 부인한테 앵무새를 맡겨요. 근데 오뱅 부인은 네. 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비르지니도 죽었고 뭐 볼도 다 커서 독립하고 이러니까 네.
자기는 이제 그 삶의 의지가 별로 없고 새까지 돌볼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펠리시테가 이 앵무새 이름이 룰루거든요. 룰루. 네, 룰루. 네,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이 룰루를 돌보면서 이제는 펠리시테가 앵무새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반려새에게 또 이제 마음을 애정을 또 쏟게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펠리시테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요? 내가 앵무새를 왜 사랑할 수 있느냐? 네. 앵무새는 다른 존재와 다르다. 앵무새는 인간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이 앵무새 말을 해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사랑한다 이런 말도 아니고 되게 고약한 말, 욕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펠리시테는 말을 하니까 이 나의 영혼과 대화가 된다 그러면서 앵무새에게 사랑을 쏟죠. 근데 지금 이 앵무새도 혹시 작가가 죽이나요? 어디 날려버리나요? 걱정되시죠? 예, 너무 걱정돼요. 그게 기우가 아닙니다. 그래요? 앵무새도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왜 그래 진짜. 플로베르 아주 고약한 양반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펠리시테는 네. 그야말로 큰 상실을 겪고. 이제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네. 아무튼 결국은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오뱅 부인이 펠리시테한테 그러면 이 앵무새 룰루를 박제를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박제까지 하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 박제를 해요? 합니다. 그리고 이 박제한 룰루를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해요. 이제 펠리시테에게 그 사랑의 상대는 생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이 굉장히 고픈 정말 너무나 여린 그 영혼의 어떤 그 모습이 그려지는데 펠리시테 이후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제 소설에서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예. 그래서 펠리시테는 점점 늙고 가난해지고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청력도 거의 잃고 이제 시력도 거의 잃어요. 예. 그 상태에서 거의 이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네, 완전히 고립이 되는군요. 네, 거의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상태에서 조용히 늙어가죠.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면서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펠리시테가 주인 마님이었던 오뱅 부인이 폐렴으로 죽거든요. 펠리시테도 폐렴으로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심지어 기뻐합니다. 내가 부인과 같은 병으로 죽게 되다니. 그러면서 비르지니도 폐렴으로 죽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그 죽음을 진짜 눈앞에 둔 그 순간에 펠리시테가 환상을 보게 돼요. 가장 사랑을 많이 했던 그 존재가 나타나겠네요. 누구였을까요? 하늘이 열려요. 펠리시테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 문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네. 거대한 앵무새가 네. 펠리시테 자신을 향해서 내려오는 모습이 네. 보입니다. 룰루가 내려오는데 네. 근데 이 모습이 룰루의 모습이 마치 성령처럼 보입니다. 사람도 아니라 앵무새가 마지막 길을 인도를 하는군요. 이렇게 해서 소설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설은 펠리시테가 마치 죽을 때 성령을 영접하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끝이 나죠. 좀 독특한 소설인데요. 아주 독특해요. 예. 네. 아니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듣다가도 마음이 막 너무 아프고. 네. 어떤 주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렇죠. 싶었던 걸까요? 소설이 이야기는 쉬운데 네. 주제 파악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그 주제 파악이라고 하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소설이네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인데 주제 파악 안 되는 소설을 읽자니 참 머리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이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라는 그 책에 수록된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떠올려야 됩니다. 나머지 두 작품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두 작품이 이제 다른 하나는 구호성자 줄리앵의 전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헤로디아인데요. 그리고 이제 순박한 마음 이렇게 세 편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실린 요 세 작품은 전부 다 꽁뜨입니다. 그냥 짧은 이야기를 꽁뜨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소설이라고 부르지 않은 거는 당시에는 뭐 전설이나 설화 같은 이미 존재했던 옛날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를 토대로 좀 각색한 것을 꽁뜨라고 불렀거든요. 예. 구호성자 줄리앵의 전설과 헤로디아는 명백히 프랑스에 떠도는
이미 있는 이야기들을 플로베르가 나름대로 각색한 예. 꽁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순박한 마음은 창작 소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소설인 거죠. 나머지 두 작품은 전설인 꽁트였고. 꽁트고. 네. 좀 두 작품을 좀 이해를 해야 네. 순박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하자면 네. 구호성자 줄리앵의 전설의 주인공은 당연히 줄리앵이겠죠. 네. 적과 극의 줄리앵 아니고 네네. 그냥 줄리앵 흔한 네. 이름이니까. 근데 이 줄리앵이 사냥을 하다가 실수로 부모를 살인해요. 아이고.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나룻배 사공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한센병 환자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는데 예. 이 환자가 알고 보니까 예수였어요. 아하. 그래서 줄리앵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구호성자 줄리앵의 전설이고 그래서 결국은 속죄와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 작품은 다루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헤로디아는 불어로는 이제 에로디아인데 헤로디아 왕비 때문에 목이 잘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 네. 예수가 오기 전에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네. 그 목 잘린 순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 즉 희생을 통한 구원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집은 구원, 네. 성스러운 마음 이런 걸 다루는 작품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두 작품은 그 기독교에 기반한 어떤 그런 설화 네. 전설을 바탕으로 한 거고 오늘 작품이랑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이때는 이제 가톨릭이죠. 지금의 이제 개신교는 아니고. 네. 아무튼 오늘 작품은 그 펠리시테가 한평생 헌신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그 다른 두 편의 이야기가 전부 다 구원받은 이야기이듯이 네. 펠리시테가 죽을 때 소설은 이 펠리시테를 마치 성녀처럼 묘사를 합니다. 예. 즉 펠리시테가 쏟은 숭고한 사랑이 구호성자 줄리앵과 세례 요한처럼 구원에 이르게 했고 네. 펠리시테가 쏟은 이 사랑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중간중간에 막 웃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굉장히 종교적고 성스러운 작품이었네요. 네. 그런데 웃어도 되는 게 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네. 그냥 플로베르가 절대미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로베르가 플로베르는 또 여담인데 평생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애인이 있었어요. 네. 애인이 이제 루이즈 꼴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애인과 당시에는 이제 편지로 뭐 같이 사는 거 아니면 편지로 늘 의사소통을 네. 하잖아요. 네. 이 편지가 되게 중요한데 플로베르가 작가이다 보니까 자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막 써요, 편지에. 네. 근데 자기가 진짜 원하는 작품은 아무 주제가 없는 그냥 아름다운 소설을 쓰는 거다. 그렇게. 문체 자체가 네. 아름다운 네. 소설. 그래서 주제는 사실 위장일 뿐이고 네. 문체가 아름답게 쓰는 게 내 소설 집필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플로베르가 쓰는 기법이 이제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예. 플로베르는 이런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나중에 평론가들이 그러니까요. 사조라는 게 사실 그런 그렇죠. 거죠. 네. 평론가들이 붙인 건데 플로베르는 처음부터 나 낭만주의에 반발할 거야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사실주의처럼 쓰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플로베르 입장에서 볼 때 숭고한 사랑은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이것을 그냥 아름답게 쓰기를 원했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작가는 단순히 그 사람들 눈에는 종교적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절대미를 실현한 거다. 절대적인 미를 추구했다. 네.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순전히 그냥 아름다운 문장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그래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펠리시테한테 굉장히 저는 많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이 펠리시테가 불어로 기쁨이란 뜻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곡을 또 준비해 오셨군요. 끝곡은 펠리시테를 영어로 하면 조이거든요. 예, 조이. 예.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있어요. 네. 마마스건이라고. 네. 마마스건의 조이, 펠리시테 헌정곡으로 헌정곡으로. 골라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순박한 마음 오늘 재밌게 들었습니다. 최민석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